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검법과 함께 마약 범죄와 또 묻지마 강력범죄 대책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 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 수출을 했다가 9대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해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예. 특검의 비용 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선정 의원님 안이 예산이 124억 원이 든다라고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비용 추계가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동이 돼서 일부라도 기소가 되면 재판 때문에 계속 특검팀이 유지되는 것이죠. 예. 특검은 고검장 대우, 특검보가 검사장 대우의 월급을 받게 되고 또 재판 기간 내내 특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더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는데 맞습니까? 통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법 수사 대상의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검찰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받는데 혐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까? 범죄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 고소장이라면 각하라는 제도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이런 것들이 특정 안 되면 각하 처리되는 것이죠? 기본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8개 수사 대상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모두 지난 대선부터 최근까지 야당이 의혹 제기해서 고발한 사건이 전부 다입니다. 고발한 야당 측에서 특검까지 고르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상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발한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고 객관성과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라는 기능은 행정작용인데 그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삼권 분립 침해라는 위헌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날로 범죄가 흉폭해지고 묻지마 범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랑 입구에서 대낮에 흉기를 휴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가정집에 침입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강력범죄는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이런 범죄들은 내적 갈등이나 양심을 누르는 강력한 범죄 동기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계획범이고, 이런 강력한 범죄 동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청소년들의 이런 범죄들이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이 강력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범죄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할 텐데, 강력범죄 전력자들을 출소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소 이후에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 노고가 굉장히 크실 텐데요. 이 강력범죄자들 대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 대비로 전자발찌 감독관 1명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 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2019년도에 1명의 감독관이 13.6명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17.6명, 즉 거의 18명에 가까운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날수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하루 이틀을 밀착 감시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히 범죄 예방, 강력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 강제범죄 전력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데 정부의 역량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은 됐는데 전자발찌 부착을 연장하는 법원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처벌이 가장 중하다고 해서 처벌만 하다 보니까 보통 전자발찌를 차고 거주지 제한을 위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범죄의 예우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의 예우가 보였을 때 전자발찌를 법상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장해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한 사람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7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출국 허가 기간에 출국했다가 입국하지 않은 사람이 6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연장한 사람이 딱 1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는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점을 더 높여서 조금이라도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재판 사유로 저희들이 다시 재판 청구해갖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자발찌 부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을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장관님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야간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당연히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가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4,000명 좀 넘는 그분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 내용이나 범죄 전력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이런 부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 준수사항을 더 많이 부과하고
부착 기간을 연장하고 형사처벌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집중 관리 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전자감독 시스템이 제한된 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수사항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소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장소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거나 제한된 시간 외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일일이 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로 강력범죄, 한 사람이 또 흉기 휴대도 쉬워지다 보니까 강력범죄를 해서 묻지마 범죄 형태로 다량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전자감독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발찌는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냐면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어디 접근 제한된 부분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이제 통지 오는 정도거든요. 네. 통지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실제 범죄에 노출되고 나서 범인을 잡는 데는 쉬울지 몰라도 범죄 예방에는 분명한 허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제가 올린 PPT를 보면 최근 2년간 제가 따져봤습니다. 야간에 외출이 제한되지 않았던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전자발찌를 찼지만 야간에 외출 제한이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간 시간대에 나가서 재범했던 사람을 보니까 17명입니다. 전체 범죄자 숫자 대비로 그 17명이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범죄 내용을 보면 엄청 강력범죄고 정말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예,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범죄 전력이 최소 2회, 11회, 12회, 13회인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모두 야간 시간대에 재범을 했는데 그 죄명이 강간상해, 강제추행, 주거침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고 그 일은 누구나 무작위로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처럼 예산을 어느 정도 1년에 10% 20%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자발찌를 찬 한 4천여 명에 되는 범죄 전력자만 제대로 관리를 해도 강력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준수사항이 위반됐을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감독 시스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시간과 장소, 접근 제한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접근할 때만 무슨 저희들이 통지를 받는 게 아니고 좀 더 개량된 방법으로 전자발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범죄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최근 범죄 통계를 보니까 6년간 마약 사범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게 27만 명에 이르거든요. 굉장히 구멍이 뚫린 상황입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법무부 대책 무엇입니까? 마약 범죄가 특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안에 들어와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좀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